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 해주실 얘기는 또 뭔가요? 오늘 또 재밌고 이상한 얘기 가져왔는데요. 정말 재밌고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쉽게 입에 올리긴 좀 그런 주제, 바로 정자입니다. 정자요. 예. 교수님, 정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배우죠. 예. 그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한번 그 이미지를 네.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되는 게 올챙이 같은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 머리 같은 게 있고 꼬리 같은 게 길게 달려서 헤엄치면서 이제 막 항해를 떠나는. 그래서 진짜 딱 보고 흰색 올챙이 같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그렇게 배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나와서 좀 찾아보니까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다르게 전략을 짠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기사를 써봐야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야기가 재밌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자의 새로운 모습, 우리가 몰랐던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것과 다른 이미지를 오늘 방송 듣고 나면 떠올리게 된다. 이기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거, 흰색으로 꿈틀꿈틀 몸속에서 헤엄치는 이제 수홍마리가 난자를 향해서 헤엄치는 그 모습이잖아요. 예. 보통 이제 신상 명세처럼 약간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전체 길이가 5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05m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세포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맨 앞에 있는 머리에는 효소하고 새 생명을 만들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그 뒤에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거의 몸의 한 95% 대부분을 차지하는 꼬리가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1에서 2억 마리가 나와서 평균 한 1억 5천 마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자를 향해 헤엄쳐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했는데 우선은 정자의 운동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올해 1월호 과학동화 기사로 썼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할 거고요. 정자에 관한 고정관념 한 서너 가지를 부수는 얘기, 연구들. 그 다음에는 나가서 이런 연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난임치료, 피임제 개발 이런 데 쓰인다. 이런 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오늘 깨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운동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자가 헤엄치는 방식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통 정자 헤엄친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죠? 올챙이라니까요. 꼬리 부분이 이 좌우로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쵸. 네. 보통 양옆으로 이렇게 물고기처럼이랄까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걸 생각하는데 2023년 말에 나왔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빙글빙글 돌면서 헤엄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과학자들이 이제 정자를 현미경으로 볼 거잖아요. 예. 현미경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사실 평면적으로 보이니까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3차원으로 보면은 예.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쪽 면에서만 보면은 당연히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렇겠죠. 것밖에 그렇죠. 그렇게 보이겠죠. 예. 그래서 멕시코 국립자치대 가브리엘 코르키디가 이끈 연구팀이 이제 정자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걸로 정자의 운동 방향을 관찰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만은 정자의 그 꼬리를 편모라고 하거든요. 그 편모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그 와인병 따개 그 코르크박의 예. 따개 그것처럼 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이 편모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이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사실 쭉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원을 돌면서 그리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연구를 해봤는데 머리가 약간씩 움직인다는 걸 또 발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게 조금씩 머리를 움직여서 이거를 보정을 해줬다는 거죠. 고개를 움직임. 그냥 트는다 이렇게 예, 생각되나요?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고개를 살짝 틀고 해서 결국에는 직선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자가 꼬리가 돌고 그에 맞춰서 머리를 조금씩 트는. 돌려가면서
직선으로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요. 정자가 사실은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거네요. 사실 요 연구가 2020년이었나 좀 일찍 나왔었어요. 예. 그게 그때는 이제 그 유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자매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나왔었는데 네. 그때 한번 철회를 먹었습니다. 왜요? 그 데이터가 이거 약간 좀 부실하다? 너무 부실하다. 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슈가 됐는데 부실해서 철회가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 안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2023년에 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보단 좀 덜 유명한 데다가 다시 이야기를 써서 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자의 움직임이 다르다. 요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자가 이렇게 헤엄을 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1억 5천만 마리 중에서 모든 정자가 이렇게 헤엄을 잘 치는 것도 아니다. 네.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오. 왜냐하면 비정상 정자가 꽤 많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비정상 정자라고 하면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형태적으로 네. 딱 눈에 띄게 이상하게 생긴 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꼬리가 없거나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혹은 머리가 두 개거나 머리가 움푹 패여 있거나 하는 그런 정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형태가 이상하니까 헤엄을 제대로 못 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런 비정상 정자들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거나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게 비정상 정자의 비율입니다. 네. 비정상 정자가 전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많을 것 같은데 한 뭐 50%? 50%.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의 기준 예. 정상 정자의 비율이 4%만 넘어도 정상 범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체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4%, 4개예요. 그러니까 와. 96%가 비정상 정자여도 정상으로 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마리라고 아까 평균적으로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1억 4,400만 마리가 비정상이고 비정상이고. 600만 마리만 정상이어도 임신에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 인터뷰했던 전문가한테 제가 너무 놀라워서 여쭤봤었거든요. 왜 이렇게 비정상 정자가 많냐? 정자가 워낙 많은 양으로 만들어지니까 비정상 정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정자가 세포에서 이제 1초에 1,500개씩 만들어지거든요. 1초에 1,500개요. 예, 예.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이제 양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뭐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불량품이 나왔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4%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자가 움직이는 것도 새롭고 정자의 비정상 정자와 정자의 비율도 새로운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정자만 새로운 게 아니라 정자를 둘러싼 환경도 좀 저희의 고정관념과 달랐더라. 요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죠. 이제 교과서에서 본 교수님의 그 고정관념에서는 정자가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헤엄을 치는데 예. 물 속에서 헤엄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예. 물이 아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정자가 헤쳐나가야 되는 환경이 이제 여성의 몸 속인데 그 책이 훨씬 물보다 끈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질 내부의 책 점도를 따져보면은 물보다 거의 100배 정도 끈적거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이제 약간 덜 끈적거리는 헤어젤에 가깝다 물보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끈적거리는 거죠. 네. 그런 거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 거기다가 질에서 자궁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되게 정자한테는 중요한데 예. 자궁 경부까지는 이제 주름이 엄청 복잡하게 나 있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길을 찾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지 저희가 고정관념에서는 평타다 물속을 이렇게 헤엄친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축축한 점액 사이를 끈적거리는 점액 사이를 이제 되게 복잡한 길을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뭐랄까요 저한테 연어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훨씬 힘들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정자가 꼬리를 양쪽으로 흔들면서 가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공간도 물속 같은 그런 여유로운 곳이 아니라 끈적한 점액질 성격의 곳을 그것도 꼬불꼬불 나아 있는 길을 헤엄쳐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가기가 힘든 여정인데 정자도 나름대로 뭔가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갈
전략을 짜야 되는데 예. 자궁 경부까지 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최근에 연구들, 조사들, 관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전략이 뭉쳐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 정자들이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걸 관찰을 한 거예요. 2022년 9월이었는데 이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AT&T 주립대의 치관텅 교수팀이 황소 정자를 채취해서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요 연구에 저는 진행 방식부터 재밌어서 요걸 다뤘었는데요. 정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려면 얘네가 어떻게 움직일지 트랙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우선은 연구팀은 이제 자궁 내부의 액체 유체처럼 점도를 재현하는 끈적끈적한 유체부터 만들었어요. 네. 얘네가 움직일 수 있는 유체. 그다음에 이 유체를 주사기에 연결한 거예요. 주사기에 연결해서 이 주사기를 이제 조금씩 밀어주면은 예. 그다음에 소의 정자를 여기다 풀어주면은 흐름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유체가 주사기를 밀면서 유체가 흘러나가는 걸 보면서 정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를 본 거죠. 네. 그랬더니만 무리지은 정자의 이점 세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점이 뭔가요? 첫 번째는 유체의 흐름이 없을 때는 이제 정자 무리가 단독으로 움직일 때보다 일정한 방향으로 더 잘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자궁 경부를 생각하면은 길을 잃기가 쉬운 되게 꼬불꼬불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혼자면은 길을 잃을 수도 있을 텐데 무리져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유체가 조금씩 느리게 흐를 때는 무리지은 정자가 훨씬 정렬을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길을 찾고 움직이기에 편하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유체를 좀 더 빨리 흐르게 만들었더니만 떠내려가는 정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것도 되게 고정관념을 깨는 연구였는데요.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자는 1억 5천만 마리들이 경쟁을 한다. 예. 한 마리만 승자가 돼서 마지막으로 생명을 만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해서 두 개 들어가면 쌍둥이 된다. 막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한 마리만 완주해도 이기는 마라톤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예. 무리 지어서 가는 네. 이점을 읽으니까요. 네,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니까요. 예, 예. 이해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기자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 탄생 과정이 야, 우리가 굉장히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예. 저도 놀랐는데요. 이제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이제 이 수정란부터 이제 새 생명이 시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수정란을 만들기까지도 여러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자를 보면은 난자 주변에 여러 세포들이 좀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세포들을 걷어낸 이후에도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이제 난자를 둘러싼 투명대라는 부위를 녹여야 되거든요. 네. 투명대를 녹이면 이제 안쪽에 난자막이 나오는데 이 난자막이 마지막 관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열까를 최근까지도 잘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다가 작년이죠. 2024년 10월에 이거를 생화학적으로 밝힌 연구가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이면 진짜 최근이네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 교과서에서 많이 봤으니까 당연히 알려져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연구에서 정자가 난자막을 돌파하는 건 물리적으로 뚫는 일이 아니라 예. 화학 반응에 가까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그런 느낌인데요. 좀 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정자와 난자막에서 서로 짝이 맞는 단백질들이 결합을 해야지 난자막이 열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수정이 일어나는 거란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몰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무슨 단백질이랑 무슨 단백질이 그 열쇠인지 자물쇠인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네. 작년 10월, 2024년 10월에 발표된 연구가 단백질 구조를 확인하는 AI 모델 알파폴드 멀티머를 사용해서 열쇠가 되는 단백질 3가지를 밝혀낸 연구예요. 네. 알파폴드 작년에 그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 노벨상 받았다고. 네. 그 단백질 이름 3가지가 뭐 이즈모 1, 스파카 6, 뭐 팀엠 81 뭐 이런 건데요. 요 3가지 단백질이 서로 짝을 맞춰서 난자막에 있는 주노라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요게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열쇠 3개, 자물쇠 1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 단백질 3가지가 꼭 다 있어야지 정자와 난자의 합체가 완료된다고 이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하나씩 빼봤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수정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연구는 왜 하는 건지 좀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항상 요 이제 과학 이야기하면 요런 예, 왜 하는 이걸 왜 건지를 하는 거지? 성경제에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뭐 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예. 당연히 궁금하고 모르니까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재밌는 게 정자의 운동성을 이해하면은 2가지 정반대 방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모두가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 난임 문제 해결입니다.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자가 난자에 도달해서 수정란을 만들려면 수많은 과정과 난관과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정자의 운동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없으면은 우선 자궁 경부를 통과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자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자가 잘 움직여서 나팔관을 거쳐서 난자 앞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운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난자를 둘러싼 다른 세포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고 이제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때 정자가 수정 능력을 획득해야지 요거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수정 능력 획득을 캐패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제 익혀야지 정자가 이제 갑자기 드릴처럼 막 회전을 하면서 과활성 상태가 돼서 장애물을 뚫고 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요 정자의 운동성을 알아야지 요 단계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요 방식을 통해서 난임 문제를 해결하겠다. 요게 잘못됐구나.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이게 확실히 되네요. 요즘 좀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자의 운동성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사실상 남성 입장에서는 정자의 운동성이야말로 임신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한국의 경우에 난임 환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초혼 연령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고 예. 그래서 난임 환자도 증가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재밌는 부분은 정자 운동성을 연구하는 이유 두 번째가 정반대 방향이라는 겁니다. 정반대요? 바로 남성 피임약 연구입니다. 아.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움직임을 막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남성 피임약 잘 제가 와닿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피임약 이야기를 많이는 하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사용하게 진화 발전되지 않았나요? 그쵸. 사실상 남성 피임약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네. 우리가 사용도 못 해봤잖아요. 그냥 피임 도구는 있죠. 예. 그쵸. 사실 맞습니다. 여성이 복용할 수 있는 피임약은 있는데 남성용은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연구가 안 된 건 아니고 아니지만 실제 약으로 출시된 게 없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연구는 계속 되고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남성 피임약 이야기를 하면 주로 연구된 방향은 이제 여성처럼 호르몬제였습니다. 네. 정자가 발달하는 과정을 아예 막겠다는 건데요. 이제 정자를 생산하는 부위인 고환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우 높아요. 네. 혈액보다 거의 40에서 100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요 40에서 100배 높은 그 비율을 알고 이제 뇌하수체나 이런 데서 이제 남성이 이제 정자를 만드는 거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예. 호르몬제가 여기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르몬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이제 오랫동안 복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성욕 감퇴, 구토, 메스꺼움 뭐 이런 부작용들이 보고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남성이 주로 쓰는 피임법은 2가지였어요. 네. 콘돔을 쓰거나 아니면 정관 수술을 받거나.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소개했던 정자의 운동성 연구를 바탕으로 운동성을 새롭게 조절한다. 호르몬제가 아니라 비호르몬제 피임약을 시험해 볼 길이 이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 연구 사례가 좀 있습니까? 최근에 눈에 띄는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 2023년이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연구가 많은 그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타겟으로 노린 물질이 수용성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줄여서 SAC라고 할게요. 네. 요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알고 보니까 정자가 나올 때
정자의 운동성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예. 겁니다. 요거 연구하신 분들도 사실 잘 몰랐다가 우연히 요거를 알게 돼가지고 피임약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SAC라는 효소가 정자의 운동성을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니까 이 효소를 막을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SAC 억제제를 만들면 정자들이 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피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SAC를 잘 억제할 수 있는 실험 물질 하나를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수컷 생쥐한테 실험을 한 겁니다. 먹이고 정자를 관찰했더니만은 진짜로 약을 먹이고 1시간 뒤부터 생쥐의 정자 움직임이 엄청나게 느려지거나 둔화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걸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연구팀이 보기에는 이 약물의 약효가 즉각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용을 하고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은 바로 정자가 운동을 멈추고 복용 후에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정자 운동성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거기에 더해서 호르몬제와 같은 부작용도 없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만 들어도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남성용 피임약 이것도 곧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곧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제일 큰 문제는 아직 남성 피임약에 관한 임상 3상 선례가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SAC 억제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가 막 시작돼서 논문이 나온 단계고요. 네. SAC 억제제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진보한 연구도 임상 2상 통과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 그 FDA죠. 네. FDA 같은 기관이 남성 피임약 자체를 다뤄본 사례가 없어서 임상 3상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낼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연구가 초기고 임상 장애물이 있다는 거는 제약회사한테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꺼려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형 제약회사도 분명히 이게 재밌고 나중에 큰 가능성이 있는 건 아는데 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참여한 케이스는 드물거든요. 예.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재정적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직 그렇게 좀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연구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연구가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이 분야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면은 요즘만큼 남성 피임약 분야 연구가 풍성하고 활발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SAC 억제제랑 다양한 메커니즘의 남성용 피임 연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최소 12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호르몬제랑 더불어서 이제 정자나 고환 이런 쪽에서만 발현되는 특이한 효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몸에 다른 부작용은 주지 않고 피임 효과만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야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마 남성용 피임약 연구가 나오면은 1세대는 호르몬제가 될 거고 2세대는 아마 비호르몬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가 잘 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 조사 찾아보면은 남성 또 61%가 새로운 남성용 피임약을 시도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사례가 전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에 미국 대법원이 그 임신 중절에 대한 헌법적 권리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남성 피임약에 대한 관심이 39%에서 49%로 10% 급증했다. 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 여성 피임약 1960년대 도입돼서 의학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파급력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성 피임약 또한 도입되면은 또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미래를 향한 흐름 밑에 정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났더니 아직 우리가 과학으로서 규명해야 될, 정정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다, 무궁무진하다. 이것도 하나 알았고요. 그리고 이런 소소한 호기심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근간이 되는구나. 이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야, 오늘 제대로 하나 또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